강현우는 변호사 선임 서류를 식탁 위에 내던지며 충혈된 눈으로 아버지를 마주했습니다. 명절에도 현장, 휴가에도 현장, 어머니 혼자 다 감당하셨잖아요. 평생 무뚝뚝하게만 살던 아들의 눈에서 눈물 한 줄이 흘렀고 닦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 구석에 서 있던 윤서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 유산 포기하겠습니다. 돈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가 필요했다는 그 한마디에 분노로 가득하던 거실의 공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사연 듣기 전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서울 변두리 회색 페인트가 군데군데 벗겨진 오래된 5층짜리 주공 아파트. 새벽 4시 57분. 알람도 없이 강태식의 눈이 떠졌습니다. 72세. 은퇴한 지 7년이 지났어도 몸은 여전히 형사의 시간표대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경찰 생활 35년, 그중 강력계 형사로만 28년을 보냈습니다. 조폭 소탕 작전을 진두지휘했고 도시를 발칵 뒤집어 놓은 연쇄절도 사건을 2번이나 해결했습니다. 동료들은 강태식을 두고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사람 눈에 한번 걸리면 끝이야. 거짓말이 절대 안 통해. 하지만 지금 그 눈은 좁은 주방 창문 너머 아직 어두운 새벽 골목을 말없이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슬리퍼를 끌고 주방으로 걸어간 강태식은 냄비에 물을 올리고 서랍에서 믹스커피 한 봉지를 꺼냈습니다. 봉지를 찢는 소리, 뜨거운 물을 붓는 소리, 숟가락으로 천천히 젓는 소리. 매일 아침 똑같이 반복되는 동작이었습니다. 머그컵을 들고 창가에 선 강태식은 한 모금을 마시고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형사 강태식 아직 살아있네. 웃음도 없었고 쓸쓸함도 없었습니다. 그냥 오늘도 살아있다는 걸 담담하게 확인하는 말이었죠. 거실 벽에는 젊은 시절 경찰 제복을 입은 사진과 훈장 2개가 나란히 걸려 있었습니다. 1988년 조폭 소탕 유공 표창, 1991년 연쇄절도 사건 해결 공로패. 그 옆에는 환하게 웃고 있는 여인의 영정사진이 있었습니다. 아내 최영숙이었습니다. 5년 전 위암 말기 진단을 받고 7개월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강태식은 그 7개월을 병원 복도에서 보냈습니다. 뜨거운 죽을 떠먹이고 손을 잡고 밤새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평생 집보다 현장을 먼저 찾았던 세월에 대한 미안함을 그 짧은 시간 안에 다 갚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부족했다는 걸 강태식은 알고 있었죠. 영숙 씨, 가끔 그 이름을 불렀습니다. 대답이 돌아오지 않아도. 아들 강현우는 38, 중견 건설사 과장이었습니다. 회사에서는 꼼꼼하고 성실하다는 말을 들었고 집에서는 아버지에게 늘 무뚝뚝했습니다. 살갑게 다가오는 법이 없었고 대화도 짧게 끊었지만 아버지 병원 검진을 빠짐없이 예약하고 관리비를 꼬박꼬박 챙기는 것도 모두 강현우였습니다. 말로 하지 않는 사람이었지만 행동으로는 누구보다 성실한 아들이었죠. 그날 아침도 강현우는 출근 준비를 서두르며 거실을 가로질렀습니다. 아버지, 오늘 춥다던데 나가실 거면 두꺼운 거 입으세요. 눈도 마주치지 않은 채 던진 말이었습니다. 알아. 강태식의 대답도 짧았습니다. 그게 이 집안의 대화 방식이었습니다. 짧고 건조하지만 그 안에 서로를 향한 마음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며칠 전에는 뉴스를 보다가 작은 말다툼이 있었습니다. 화면 속 강력 범죄 수사 장면을 보던 강태식이 한마디 했던 것이 발단이었죠. 저 형사들 현장 보존부터 잘못됐잖아. 기본이 안 됐어. 강현우는 밥을 먹다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요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보세요. 경찰대 방식은 이제 안 통한다고요.
강태식은 커피잔을 들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세상은 바뀌어도 사람 속은 안 바뀐다. 강현우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말보다 더 날카로웠죠. 두 사람 사이에는 말보다 무거운 문제가 하나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동네 일대가 재개발 예정 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아파트 보상금 이야기가 슬슬 현실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강태식 명의의 예금까지 합치면 작지 않은 금액이었습니다. 강현우는 올해 안에 결혼을 앞두고 있었고 그 자산이 새로운 출발의 기반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산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강태식은 묘하게 말을 아꼈습니다. 강현우는 그게 답답하면서도 끝내 깊이 묻지 않았고 강태식은 끝내 먼저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 아래 강태식의 마음 깊은 곳에는 40년 가까이 단 한 번도 꺼내지 않은 이야기 하나가 묵묵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1984년 형사로 일하던 26의 봄, 짧고 뜨거웠던 어느 사랑, 그리고 어느 날 아무런 말도 없이 호련히 사라진 한 여인. 강태식은 그 이야기를 꺼낼 자격이 자신에게 있는지 끝내 확신하지 못한 채 살아왔습니다. 해가 조금씩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강태식은 빈 커피잔을 씻어 엎어두고 낡은 소파에 몸을 기댔습니다. 텔레비전에서 아침 뉴스가 흘러나왔지만 강태식의 눈은 화면이 아닌 벽 위의 영정사진에 오래 머물렀습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은 하루였습니다. 고요하고 무겁고 말이 없는 하루. 그러나 이 집에 낡은 인터폰이 울리기까지는 이제 몇 시간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오후 2시가 조금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강태식은 소파에 앉아 바둑 프로그램을 멍하니 보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바둑에 집중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화면이 켜져 있으면 집이 덜 조용한 것 같아서였죠. 아내가 떠난 뒤부터 생긴 습관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삐익. 낡은 인터폰이 울렸습니다. 강태식은 천천히 몸을 일으켜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누구세요? 잠깐의 침묵 뒤 또렷하고 차분한 여성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강태식 씨 맞으시죠? 잠깐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낯선 목소리였습니다. 그런데 묘하게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긴장한 것 같지도 않았고 용건을 구걸하는 것 같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미 모든 걸 정리하고 온 사람처럼 단단한 목소리였죠. 강태식의 형사 본능이 순간적으로 살아났습니다. 보이스피싱도 아니고 방문 판매도 아닌 것 같았습니다. 뭔가 다른 종류의 방문이었습니다. 올라오세요. 문을 열었을 때 강태식은 잠깐 멈췄습니다. 복도에 서 있는 사람은 40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짙은 네이비 컬러의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었고 굽 낮은 구두를 신고 있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지만 어딘가 무게감이 느껴지는 차림새였죠. 눈빛은 차갑지도 그렇다고 부드럽지도 않았습니다. 무언가를 오래 참아온 사람 특유의 단단함이 그 눈 안에 있었습니다. 아파트 앞 골목에는 검은색 수입차가 조용히 세워져 있었습니다. 강태식 씨 맞으시죠? 이번엔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더만 강태식은 경계를 풀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여성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 이름은 윤서연입니다. 정보통신 기업 넥스트A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강태식은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서요? 여성의 눈이 강태식의 얼굴을 정면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잠깐 딱 한 박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버지. 공기가 멎었습니다. 강태식의 손이 문틀을 짚었습니다. 심장이 한 박자 늦게 뛰었습니다. 귀가 잘못 들은 건가 싶었지만 윤서연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 강태식 씨의 딸입니다.
그 순간 안쪽 방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강현우였습니다. 오늘은 반차를 쓰고 일찍 들어와 있었던 것이었죠. 복도까지 들린 목소리에 나온 것이 분명했습니다. 아버지, 이 여자 누구예요? 강현우의 눈이 윤서연과 강태식을 번갈아 봤습니다. 윤서연은 강현우를 한번 바라보고는 가방에서 무언가를 천천히 꺼냈습니다. 낡고 빛바랜 흑백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강태식의 눈이 그 사진에 꽂혔습니다. 1984년 젊은 형사 차림의 남자와 한 여인이 나란히 서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남자의 얼굴은 분명했습니다. 지금보다 40년은 젊지만 틀림없이 강태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서 있는 여인, 단발머리에 수줍게 웃고 있는 그 여인의 얼굴을 강태식은 단번에 알아봤습니다. 잊으려 해도 잊히지 않던 얼굴이었습니다. 강태식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강현우가 사진을 빼앗듯 집어들었습니다. 한참을 들여다보다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게 뭐예요? 지금 뭘 어쩌자는 겁니까? 윤서연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목소리도 낮고 차분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이름이 강태식이라고, 서울 강력계 형사였다고. 강현우가 끼어들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지금 증거도 없이 남의 집에 들어와서 DNA 검사하죠. 윤서연의 말은 짧고 명확했습니다. 그건 부탁이 아니었습니다. 도전장이었습니다. 강태식은 그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형사 시절 어떤 강압에도 말 한마디 잃은 적 없던 그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입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윤서연의 눈 속에는 분노도 있었고 상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깊은 곳에는 오랫동안 혼자 품어온 어떤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강태식은 그것을 느꼈습니다. 형사의 눈이 아니라 어딘가 죄책감을 품은 한 사람의 눈으로. 며칠 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친자 확률 99.98%. 강태식은 결과지를 손에 쥔 채 의자에 천천히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럴 리가, 그 여자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윤서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진 경찰이었잖아요. 정의를 외쳤던 사람. 그런데 제 존재는 정말 몰랐다고요? 그 말이 강태식의 가슴 한가운데를 천천히 파고들었습니다. 강태식의 머릿속에서 목소리 하나가 울렸습니다. 나는 도망쳤던 건가? 친자 확률 99.98%. 그 숫자는 단순한 검사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40년 동안 강태식이 쌓아온 삶의 질서가 단 한 장의 종이 위에서 소리 없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강태식은 결과지를 식탁 위에 내려놓고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바람이 지나가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강현우는 맞은편 의자에 팔짱을 낀 채 앉아 있었고, 윤서연은 똑바른 자세로 두 손을 무릎 위에 얹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 모두 먼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먼저 말을 꺼낸 건 강태식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지금 어디 계십니까? 윤서연의 눈꺼풀이 잠깐 내려앉았습니다. 3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심장병이었습니다. 강태식은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만나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몰랐지만 이제는 그 기회조차 없다는 사실이 묵직하게 짓눌렀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혼자 저를 키우셨어요. 윤서연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려 오래 훈련한 사람처럼. 식당 일, 청소 일 가리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대학 갈 때도 사업을 시작할 때도 단 한 번도 누구한테 손 벌리지 않으셨죠. 아버지 얘기는 거의 안 하셨는데
돌아가시기 직전에 처음으로 말씀하셨어요. 강태식? 서울강력계 형사. 그 이름 하나만 남기셨습니다. 강현우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잠깐만요. 목소리에 날이 서 있었습니다. 결과가 나왔다는 건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상황인지는 분명히 해야겠어요. 갑자기 나타나서 딸이라고 하면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아버지가 평생 숨겨온 거잖아요. 윤서연이 강현우를 바라봤습니다. 저도 숨겨달라고 한 적 없습니다. 그럼 지금 왜 나타난 겁니까? 재개발 얘기 돌면서 타이밍 맞춰온 거 아닙니까? 윤서연의 표정이 처음으로 굳었습니다. 저 연매출 1,000억 기업 대표입니다. 돈 때문에 여기 왔다면 이렇게 오지 않았겠죠. 강현우는 비웃듯 말했습니다. 1,000억짜리 기업 대표가 왜 이 낡은 아파트에 직접 찾아옵니까? 가족이니까요. 그 한마디가 공기를 갈랐습니다. 강현우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강태식은 두 사람 사이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족. 그 단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토록 낯설고 무겁게 느껴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강태식에게는 형벌처럼 다가왔습니다. 그날 밤 윤서연이 돌아간 뒤 강태식은 혼자 방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랍 깊은 곳에서 낡은 수첩 하나를 꺼냈습니다. 형사 시절 쓰던 수첩이었습니다. 빛바랜 표지를 조심스럽게 넘기자 그 사이에 끼워진 사진 한 장이 나왔습니다. 젊은 여인의 얼굴. 단발머리에 수줍게 웃고 있는 그 얼굴을 강태식은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윤정인. 그 이름을 마음속으로 불렀습니다. 1984년 봄 강태식이 26이었을 때 만난 여인이었습니다. 조폭사건 수사 도중 참고인으로 처음 만났고 그게 전부였습니다. 짧고 뜨거웠던 몇 달이었죠. 강태식은 그 감정이 사랑인지도 모른 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윤정인은 아무런 말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강태식은 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조직 내부 감찰 조사에 휘말리면서 모든 것이 뒤엉켜버렸고 시간이 지날수록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윤정인이 먼저 떠난 거라고, 자신을 선택하지 않은 거라고. 그렇게 40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의 딸이, 자신의 딸이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강태식은 수첩을 덮었습니다. 눈이 뜨겁게 달아올랐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올 자격이 자신에게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형사로 살며 평생 진실을 좇았지만 정작 자신에게 가장 가까운 진실 앞에서는 눈을 감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태식은 오래된 동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강력계에서 함께 일했던 박성대였습니다. 지금은 은퇴해 경기도 외곽에 살고 있는 인물이었죠. 강태식은 용건을 짧게 말했습니다. 1984년에 윤정인이라는 여자 기억하나? 만나서 얘기 좀 하자. 전화기 너머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태식아, 그게 지금 왜? 그냥 알고 싶어서. 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박성대가 낮고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직접 만나야 할 것 같다. 전화로 할 얘기가 아니야. 강태식은 수화기를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40년 전 그 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이제야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강태식은 느꼈습니다. 그 실마리의 끝이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진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그래도 이번만큼은 도망치지 않기로 했습니다. 경기도 외곽 작은 단독주택. 박성대는 강태식을 마당 평상에 앉혔습니다. 말없이 냉수 2잔을 내왔습니다. 오래 알고 지낸 사람들 사이에서만 가능한 침묵이 한동안 흘렀습니다. 먼저 입을 연 건 박성대였습니다. 윤서연이라는 여자가 찾아왔다는 거지?
강태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성대는 냉수잔을 손으로 감싸쥐며 먼 곳을 바라봤습니다. 표정이 무거웠습니다. 뭔가를 오래 짊어지고 살아온 사람의 얼굴이었죠. 강태식은 그 표정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형사의 눈은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태식아, 나 너한테 오래 미안했다. 강태식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무슨 소리야? 박성대가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1984년에 윤정인 씨가 편지를 보냈어. 너한테 임신 사실을 알리는 편지였지. 강태식의 몸이 굳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냉수 잔이 평상 위에 천천히 내려앉았습니다. 그 편지가 너한테 오지 않았어. 내가 가로챘거든. 순간 강태식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수십 년간 갈고 닦은 형사의 눈빛이 오래된 동료를 향해 꽂혔습니다. 왜? 한 글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달랐습니다. 박성대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너 감찰 조사받던 거 기억하지? 조폭 사건 수사하다가 결탁 의혹 받았던 거. 윗선에서 너를 잘라내려고 작정하고 덤볐던 때잖아. 강태식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억울하고 긴 시간이었습니다. 누명이었지만 증명하기가 쉽지 않았죠. 그 상황에서 미혼 여성을 임신시켰다는 게 알려지면 넌 그냥 끝이었어. 옷 벗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매장되는 거였다고. 나는 그게 싫었어. 내가 그렇게 끝나는 게. 그래서 편지를 숨겼다고. 윤정인 씨한테도 직접 찾아갔어. 당분간 연락하지 말라고 했지. 상황이 정리되면 태식이가 먼저 연락할 거라고. 근데 그게 영영 안 됐어. 윗선 눈치 보다가 내가 다른 사건에 치이다가 그러다 시간이 흘러버렸어. 윤정인 씨는 기다리다 결국 혼자 아이를 낳은 거고 마당 어딘가에서 새 한 마리가 울었습니다. 바람이 나뭇잎을 조용히 흔들었습니다. 평화로운 오후였지만 강태식의 내면은 고요하지 않았습니다. 나한테 왜 말 안 했어? 말할 수가 없었어. 처음엔 시간이 없었고 나중엔 너무 오래돼 버렸어.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나도 무서웠어. 내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강태식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분노가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었습니다. 수십 년을 함께한 동료에 대한 배신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밀려오는 감정은 따로 있었습니다. 자책이었습니다. 결국 그 상황을 만든 사람은 자기 자신이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강태식은 창가에 기대어 바깥을 바라봤습니다. 스쳐 지나가는 건물들, 사람들, 가게들. 세상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윤정인이 편지를 보냈다는 것, 임신 사실을 알리려 했다는 것, 그리고 아무런 대답도 받지 못한 채 혼자 아이를 키웠다는 것. 그 여인이 40년을 어떻게 살았을지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숨이 막혔습니다. 한편 집안의 균열은 더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윤서연의 등장이 소문으로 번졌습니다. 친척 중 누군가가 입을 열었고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 말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강태식 씨, 밖에 숨겨둔 딸이 있었대. 강현우의 약혼녀 박수진 집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조심스럽지만 분명한 불편함이 담긴 목소리였습니다. 결혼 일정을 잠깐 미루자는 말이었죠. 강현우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거실에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 때문에 자신의 결혼까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강현우가 강태식 앞에 앉았습니다. 아버지, 수진이 집에서 결혼 일정 미루자고 했어요. 강태식은 말이 없었습니다. 강현우의 목소리가 낮게 떨렸습니다. 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머니 평생 고생하신 거 제가 다 봤잖아요. 아버지 현장 나가면 혼자 밥 차리고, 혼자 아프고,
혼자 다 감당하셨잖아요. 그런 어머니가 계신데 다른 여자 사이에서 딸이 있다고요. 강태식은 아들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변명도 없었습니다. 그 어떤 말을 꺼내도 지금 이 순간 아들 앞에서 옳은 말이 될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강현우가 자리에서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변호사 만나볼 겁니다. 유산 관련해서요. 방문이 닫혔습니다. 강태식은 혼자 남겨진 거실에서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벽에 걸린 아내의 영정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언제나처럼 부드럽게 웃고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영숙 씨 내가 다 망쳐놨소. 그 말은 아내에게 하는 말이기도 했고 스스로에게 던지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정의를 외치며 살았던 사람이 정작 가장 가까운 사람들 앞에서는 아무것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강태식은 그 밤 오래도록 잠들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강현우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돌아왔습니다. 서류 봉투를 식탁 위에 탁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유산 분할 소송 준비하겠습니다. 변호사도 선임했어요. 강태식은 소파에 앉아 그 말을 들었습니다. 아들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충혈된 눈이었습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잔 것이 분명했습니다. 강태식은 아들이 밉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충혈된 눈이 가슴 깊은 곳을 찔렀습니다. 현우야, 할 말 없어요, 아버지. 강현우는 방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강태식이 낮고 무겁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렇게까지 해야겠냐? 강현우가 멈췄습니다.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어머니 평생 고생하셨잖아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 없는 날이 더 많았잖아요. 명절에도 현장, 휴가에도 현장. 어머니 혼자 다 감당하셨잖아요. 그렇게 사신 어머니 몫까지 제가 지켜야 하는 거 아닙니까? 갑자기 나타난 사람이 절반을 가져간다는데 제가 가만히 있으라고요? 그게 어머니한테 미안하지 않아요? 강현우의 눈에서 눈물이 한 줄 흘렀습니다. 닦지 않았습니다. 강태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어떤 말을 꺼내도 지금 이 순간 아들 앞에서 옳은 말이 될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거실 한켠에서 조용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유산 포기하겠습니다. 윤서연이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지만 두 사람이 듣지 못했고 문이 잠겨 있지 않아 안으로 들어온 참이었습니다. 얼마나 오래 서 있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강현우가 굳었습니다. 뭐요? 윤서연은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유산 포기각서 쓰겠습니다. 처음부터 그걸 받으러 온 게 아니었으니까요. 그럼 뭘 받으러 온 겁니까? 아버지가 왜 저를 찾지 않았는지 그것 하나만 알고 싶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거실에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강태식은 윤서연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차갑고 단단해 보이는 얼굴이었지만 그 눈 안에는 평생 품어온 질문 하나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돈도 아니고 자리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왜 아버지가 자신을 찾지 않았는지 그 이유 하나였습니다. 강태식은 그 질문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무게가 온전히 자신으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때 강태식의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박성대였습니다. 태식아, 나 더 해줄 말이 있어. 빨리 나와.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강태식은 두 사람을 뒤로 하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박성대는 동네 공원 벤치에 먼저 나와 있었습니다. 강태식이 옆에 앉자 박성대는 말을 꺼냈습니다. 저번에 다 말했어야 했는데 못했어. 미안하다. 뭔데? 1984년 그 감찰 조사 말이야. 그게 단순한 게 아니었어. 당시 조폭 소탕 작전하면서 내가 너무 깊이 파고들었잖아.
위쪽까지 연결된 선을 건드린 거야. 그 사람들이 너를 막으려고 감찰 조사를 만들어낸 거였어. 순전한 누명이었지. 근데 그걸 덮으려고 윗선에서 사건 자체를 조작했어. 강태식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조작이라고. 윤정인 씨 편지만 사라진 게 아니야. 그 무렵 내 주변 정황들이 통째로 정리됐어. 누군가 체계적으로 움직인 거야. 당시 서경감 기억하지? 직속 상관이었던 그 사람이 중심에 있었어. 강태식은 눈을 감았습니다. 서경감. 원칙을 강조하면서도 뒤로는 늘 계산이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강태식은 그를 믿었었습니다. 아니, 믿으려 했었습니다. 그 사람 지금 어디 있어? 올해 초에 죽었어? 지병으로. 강태식의 주먹이 천천히 쥐어졌습니다. 진실을 마주할 기회가 또 한 번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해명을 듣고 싶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눈을 마주하고 싶었습니다. 어떤 얼굴로 살아왔는지 보고 싶었습니다. 박성대가 말을 이었습니다. 태식아, 너는 아무것도 모른 채 당한 거야. 윤정인 씨도 마찬가지고 두 사람 다 그 판에서 희생된 거야. 강태식은 오랫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하늘이 흐려지고 있었습니다. 공원 벤치 위로 바람이 지나갔습니다. 낙엽 한 장이 강태식의 무릎 위에 소리 없이 내려앉았습니다. 내가 다 망쳤구나. 박성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태식아. 아니야. 강태식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몰랐다는 게 변명은 안 돼. 그 여자가 사라졌을 때 내가 더 찾았어야 했어. 더 버텼어야 했어. 포기한 건 나였어. 그 말을 끝으로 강태식은 공원을 빠져나갔습니다. 등이 굽어 있었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35년간 거리를 누볐던 형사의 걸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너무 많은 것을 뒤늦게 알아버린 한 사람의 걸음이었습니다. 그날 밤 강태식은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혼자 방 안에서 쓰러진 것을 강현우가 발견했습니다. 과호흡과 극심한 혈압 상승이었습니다. 의사는 극도의 심리적 스트레스가 원인이라고 했습니다. 강현우는 응급실 복도에 서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분노했던 마음 한켠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윤서연이 응급실로 왔습니다. 강현우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강태식의 전화기에 남은 마지막 부재중 통화를 보고 윤서연이 먼저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병원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하얗게 내려앉은 복도 끝, 강태식이 누운 병실 앞에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강현우와 윤서연이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각자 전혀 다른 생각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먼저 자리에서 일어난 건 강현우였습니다. 자판기 커피 두 잔을 들고 돌아와 윤서연 앞에 하나를 내려놓았습니다. 윤서연은 잠깐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현우는 자리에 앉으며 낮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줘요. 정말 유산 때문에 온 거 아닙니까? 윤서연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가 12살 때였어요. 학교에서 아버지 직업을 써내는 숙제가 있었습니다. 반 아이들은 다 썼는데 저만 빈칸이었어요. 어머니한테 물었더니 한참을 말이 없으시다가 딱 한마디 하셨습니다. 나중에 알려줄게. 그 나중이 평생 오지 않았어요. 강현우는 말이 없었습니다. 돈이 필요했으면 여기 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빈칸으로 살 수도 있었어요. 근데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그 이름을 남기셨을 때 저는 더 이상 빈칸으로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왜 찾지 않았는지 그 이유 하나면 충분했어요. 강현우는 종이컵을 손으로 감싸 쥔 채
한동안 복도 바닥을 바라봤습니다. 윤서연의 말이 생각보다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12살의 빈칸. 강현우는 그 나이에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자주 비어있는 아버지였지만 그래도 있었습니다. 그 차이가 얼마나 큰 것인지 이제야 조금 느껴졌습니다. 병실 안에서 강태식이 눈을 떴습니다. 천장이 보였습니다. 낯선 냄새. 팔에는 링거줄이 꽂혀 있었습니다. 강태식은 천천히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창밖으로 밤이 깊어 있었고 병실은 조용했습니다. 잠시 뒤 문이 열리고 윤서연이 들어왔습니다. 강태식은 윤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윤서연은 침대 옆 의자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곁에 있었습니다. 그 자체로 충분하다는 듯이 강태식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왜 여기 왔습니까? 윤서연이 말했습니다. 아버지니까요. 그 짧은 말이 강태식의 가슴 안으로 천천히 스며들었습니다. 강태식은 눈을 감았습니다. 눈꺼풀 안쪽이 뜨거워졌습니다. 72년을 살아오며 수없이 많은 말을 들었지만 그 세 글자가 이토록 무겁게 느껴진 적은 없었습니다. 나는 2번이나 가족을 지킬 기회를 놓쳤구나. 윤서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흘리지 않으려 애쓰는 것이 보였습니다. 전 평생 아버지가 없는 아이였어요. 미워하고 싶어도 얼굴도 몰랐고 원망하고 싶어도 대상이 없었어요. 그냥 처음부터 없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강태식은 윤서연의 말을 한마디도 흘리지 않으려는 듯 눈을 뜬 채 듣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상하죠. 막상 아버지를 찾고 나서 아버지가 쓰러지고 나서 무섭더라고요. 또 없어질까봐. 강태식의 눈에서 눈물 한 줄이 흘렀습니다. 닦지 않았습니다. 닦을 자격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형사로, 남편으로, 아버지로 살아온 72년이었지만 이렇게 무너진 적이 드물었습니다. 미안합니다. 낮고 갈라진 목소리였습니다. 내가 더 찾았어야 했어요. 어머니가 사라졌을 때 포기하지 말았어야 했어요. 몰랐다는 게 변명은 안 됩니다. 그게 내 잘못이요. 윤서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평생 단단하게 버텨온 사람이 처음으로 무너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태식은 병실을 찾아온 강현우를 바라봤습니다. 어제보다 얼굴이 조금 편해 보였습니다. 아주 조금이었지만 강태식은 알아챘습니다. 오랫동안 그 얼굴을 들여다본 아버지였으니까요. 강태식이 먼저 말했습니다. 현우야, 유산은 공평하게 나누겠다. 강현우가 굳었습니다. 아버지, 들어라. 강태식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내 어머니를 사랑했다. 그건 변하지 않아. 근데 그 전에 내가 책임져야 할 사람이 또 있었어. 그 사람이 세상을 떠났어도 그 사람이 낳은 아이는 살아있어. 내가 몰랐다고 해서 저 아이의 40년이 없어지는 게 아니잖냐. 강현우는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강태식이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평생 정의를 외쳤어. 근데 정작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는 정의롭지 못했어. 이제 와서 늦었다는 거 안다. 그래도 지금이라도 옳은 걸 해야겠어. 강현우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링거줄을 달고 병상에 누운 아버지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제복 사진 속 날카로운 형사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잘못을 저지른 사람. 하지만 그것을 끝내 외면하지 않으려는 사람. 강현우는 그 얼굴에서 처음으로 아버지를 형사가 아닌 한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강현우는 천천히 아버지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얹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손이 모든 말을 대신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병실 안으로 조용히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닫혀있던 무언가가
이제야 천천히 열리기 시작하는 것 같았습니다. 강태식이 퇴원한 건 입원한 지 닷새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병원 문을 나서는 강태식의 양옆으로 강현우와 윤서연이 나란히 섰습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은 것이었습니다. 강태식은 그 사실을 모른 척했지만 가슴 안에서 무언가 조용히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랫동안 혼자였던 사람이 느끼는 낯설고도 따뜻한 감각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강태식은 며칠을 조용히 쉬었습니다. 몸이 회복되는 동안 많은 생각이 오갔습니다. 형사로 살던 시절 사건을 해결할 때마다 강태식은 늘 끝까지 밀어붙였습니다. 증거가 없어도 길이 막혀도 포기하지 않는 것이 자신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 앞에서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윤정인이 사라졌을 때 더 찾지 않았고 감찰 조사에 휘말렸을 때 버티지 않았습니다. 스스로를 설득하며 포기했습니다. 그 대가가 40년이었습니다. 강태식은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미루지 않기로. 퇴원한 지 일주일이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강태식은 두 사람에게 함께 앉자고 했습니다. 강현우와 윤서연이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강태식은 두 사람을 천천히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이 자리가 얼마나 오래 미뤄져 온 자리인지 세 사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강태식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평생 정의가 뭔지 안다고 생각했어. 형사로 살면서 옳고 그름을 가르는 게 내 일이었으니까. 근데 내 삶을 돌아보니까 내가 제일 정의롭지 못한 사람이었어. 강현우가 조용히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서연 씨한테는 아버지로서 아무것도 해준 게 없어. 태어나는 것도 몰랐고 자라는 것도 몰랐고 그 어머니가 혼자 고생하는 것도 몰랐어. 몰랐다는 게 면죄부가 될 수 없다는 거 이제는 알아. 윤서연의 눈이 천천히 흔들렸습니다. 현우한테도 마찬가지야. 내 어머니 옆을 지켜줬어야 할 사람이 현장만 쫓아다녔어. 그 빈자리를 어머니 혼자 감당했고 내가 혼자 지켜봤어. 그것도 내 잘못이야. 강현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입술이 굳게 다물렸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지는 것을 숨기려는 것이 보였습니다. 강태식이 말을 이었습니다. 유산은 공평하게 나눌 거야. 이건 협상이 아니야. 내 결정이야. 서연 씨가 포기각서를 썼다고 해도 내가 먼저 나눌 거야.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책임이니까. 윤서연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정말 그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알아요. 강태식이 부드럽게 말을 끊었습니다. 돈 때문에 온 게 아닌 거 알아. 근데 그래도 받아야 해. 그게 옳은 거니까. 윤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흘리지 않으려 눈을 깜빡였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때 강현우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모두가 강현우를 바라봤습니다. 강현우는 잠깐 눈을 감았다가 뜨고는 윤서연을 정면으로 바라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윤서연이 강현우를 바라봤습니다. 평생 아버지 없이 살았다고 했죠. 그 세월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저는 다 알 수 없어요. 근데 한 가지는 알겠어요. 강현우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그 빈자리를 채우려고 여기까지 찾아온 거잖아요. 돈도 아니고 인정도 아니고 그냥 아버지 하나 때문에 40년 만에. 윤서연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현우는 한 박자 침묵했습니다. 긴 침묵이었습니다. 식탁 위의 공기가 조용히 무거워졌습니다. 그리고 강현우가 낮게 말했습니다. 누나. 그 한마디에 윤서연의 눈물이 터졌습니다. 소리 없이 흐르던 눈물이 순식간에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평생 단단하게 버텨온 사람이 그 짧은 한 글자에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12살의 빈칸, 아버지 직업난을 채우지 못했던 그날, 어머니의 나중이 끝내 오지 않았던 그 긴 세월이 그 한마디 안에서 비로소 무언가로 채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강태식은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을 참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눈이 뜨거워지는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정의를 외치며 평생을 달려온 사람이 이제야 자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진실 앞에 제대로 서 있었습니다. 너무 늦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아직 늦지 않았다는 증거인지도 몰랐습니다. 강현우가 천천히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세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햇살이 기울고 있었고 식탁 위로 따뜻한 빛이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오래된 아파트의 낡은 식탁이었지만 그 위에 놓인 빛만큼은 어느 때보다 따뜻했습니다. 강태식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후회는 평생 할 거다. 두 사람이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도망치지 않겠다. 그 말이 식탁 위에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강현우는 아버지의 얼굴을 바라보며 처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서연은 눈물을 닦으며 작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이 자리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었습니다. 오래 닫혀있던 문이 완전히 열리는 소리가 세 사람의 가슴 안에서 동시에 들렸습니다. 그의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재개발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강태식이 살던 주공 아파트 일대는 서서히 모습을 바꿔갔습니다. 포클레인이 들어오고 담장이 허물어지고 수십 년간 그 자리를 지키던 건물들이 하나둘 사라졌습니다. 강태식은 이사 전날 밤 텅 빈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짐은 대부분 옮겨진 뒤였습니다. 벽에는 아무것도 걸려있지 않았습니다. 훈장도 제복 사진도 아내의 영정 사진도 모두 박스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하얗게 드러난 벽 위에는 오랫동안 액자가 걸려있던 자리만 네모난 흔적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강태식은 그 흔적들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35년의 형사 생활, 아내와 함께한 세월, 아들과 보낸 시간, 그리고 40년 만에 찾아온 딸. 이 낡은 벽 안에 그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부끄러운 것도 있었고, 자랑스러운 것도 있었고, 끝내 되돌릴 수 없는 것도 있었습니다. 강태식은 자리에서 일어나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그 공간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새 집은 경기도 외곽의 작은 전원주택이었습니다. 마당이 있었습니다. 낡았지만 손볼 곳이 여럿 있는 집이었죠. 강현우가 직접 발품을 팔아 구한 곳이었습니다. 강태식이 답답한 아파트보다 탁 트인 곳을 좋아한다는 걸 아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말로 한 적 없었지만 알고 있었습니다. 이사한 지 며칠이 지난 맑은 오후였습니다. 강태식은 마당 평상에 앉아 믹스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마당 위로 길게 드리워졌고 바람이 낮게 지나갔습니다. 새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래된 아파트 골목에서는 들을 수 없던 소리였습니다. 강태식은 눈을 감고 햇살을 느꼈습니다. 그때 마당 안으로 두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강현우와 윤서연이었습니다. 강현우는 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었고 윤서연은 그 옆에서 작게 웃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걷는 모습이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서먹한 구석이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만 그 서먹함조차 이제는 가족 사이의 것이었습니다. 강현우가 평상 옆에 앉으며 종이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아버지, 약 챙겨 드시라고요. 퇴원하고 나서 계속 빼먹으시잖아요.
강태식은 봉투를 받으며 말했습니다. 잔소리는 여전하네. 아버지가 안 챙기시니까요. 윤서연이 평상 반대편에 앉으며 웃었습니다. 제가 확인 앱 깔아드릴까요? 약 먹을 시간 되면 알림 오는 거요. 강태식이 픽 웃었습니다. 그런 게 다 있어요? 요즘 세상에 없는 게 없습니다, 아버지. 강태식은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강현우는 괜히 먼 곳을 보는 척했고 윤서연은 마당 한켠에 핀 작은 꽃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오후였습니다. 특별한 대화도 극적인 화해도 없는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그게 강태식은 좋았습니다. 강현우가 커피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DNA 검사 다시 할 필요 없겠죠? 뜬금없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뜻은 뜬금없지 않았습니다. 강태식은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강현우는 윤서연을 향해 눈짓하며 작게 웃었습니다. 어색하게 하지만 분명하게. 윤서연이 강현우를 바라봤습니다. 눈이 조금 붉어졌습니다. 애써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는 굳이 필요 없죠. 강태식은 두 사람의 얼굴을 천천히 바라봤습니다. 평생 형사로 살며 수많은 사건을 마주했습니다. 진실을 밝히는 것이 자신의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의 삶에서 가장 오래 닫혀있던 진실은 법정도 증거도 아닌 이 작은 마당 위에서 조용히 열렸습니다. 강태식의 마음속에서 목소리 하나가 천천히 흘렀습니다. 형사로 살며 정의를 쫓았지만 가장 가까운 진실은 보지 못했구나.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강태식은 커피잔을 들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이제 도망 안 간다. 강현우가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윤서연도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비어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마당 위로 세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나란히 그리고 조용히. 강태식은 그 그림자를 내려다봤습니다. 오랫동안 혼자였던 그림자가 이제는 둘이 더 붙어 있었습니다. 과거는 상처였습니다. 되돌릴 수 없는 시간이었고 지워지지 않는 흔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상처가 이제는 서로를 이해하는 언어가 되었습니다. 윤정인이 혼자 감당했던 40년, 윤서연이 빈칸으로 살았던 세월, 강현우가 말없이 버텨온 시간, 그리고 강태식이 외면했던 진실. 그 모든 것이 이 작은 마당 위에서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강태식은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바람이 지나갔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새소리가 멀리서 들렸습니다. 그리고 강태식은 처음으로 경찰이 아닌 아버지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